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 장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책마당 장예원 MC의 좌심방 김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책마당 장예원 아나운서의 의심실 박혜진입니다. 안 하고 싶은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의심실 박혜진입니다. 요즘 AI 정말 많이들 쓰시죠. 저도 뭐 궁금한 게 생기면 AI한테 바로바로 물어보는 편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AI의 질문 뭘 많이 하냐 물어봤을 때 네네.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궁금하다. 어떤 질문을 많이 할까요? 날씨? 아니면 뭐 메뉴? 추천?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날의 일상적인 메뉴. 거 많이 물어보고. 영화 뭐 볼까? 네. 뭐 이런 거? 그럴 것 같죠. 네. 신기한 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런 감정 상담이 진짜 많다고 해요. 단순한 검색창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연애, 고민, 상담 같은 것들을 하는 거네요. 네, AI한테 물어보는 건데 신기하게 진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좀 놀랍긴 해요. 근데 실제로 요즘 AI를 많이 사용하는 20대들을 보면은 4명 중에 1명은 이런 AI 고민 상담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AI는 새벽 2시에도 잠을 안 자잖아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AI는 들어줍니다. 원하는 답변을 또 해주고. 맞아요. 사실 상담이라는 게 시간과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AI는 무한 시간, 무한 체력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똑같은 표정으로. 네. 훌륭한 상담가네요. 근데 사실 AI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이유가 꼭 정답을 듣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거에 되게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책보다 그냥 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제 얘기 좀 잘 들어주세요, 두 분, 평상시에. 저희는 뭐 쉬는 시간마다 들어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그럼요. AI 같았어요, 지금. 누구보다 AI. AI에게 묻는 질문은 달라졌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오늘도 국회 책마당 시작해 볼게요. 책 한 권의 주인공부터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도 국회에서 감사의 정신을 살려서 호국 전쟁 영웅들이 뜻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여 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기록해온 분입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사에서 31년간 군사 전문 기자로 국방부만 담당했던 언론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고요. 열심히 국방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이제 의원님의 방을 봤는데요. 국방 그 자체였습니다. 국방부를 30여 년 취재를 하시면서 국방장관만 20명을 만나셨다고 했거든요. 이제는 취재를 당하는 입장이신데 네. 그래도 기자 본능은 좀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1993년부터 2024년까지 93년 처음 출입할 때 이제 권영애 장관이라는 분이셨고, 마지막 이제 그만둘 때가 이제 친원식 장관이셨는데 총 20분이고, 제가 아마 만나본 장군님 한 1000명이 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떤 분은 영어로 리얼리 그러시더라고요. 못 믿겠다고.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도 우크라이나를 2번 들어갔어요. 기차를 12시간, 14시간 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 개인적인 의정 활동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군사 전문 기자로서의 약간 취재 본능 뭐 그런 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좌진들이
간혹 그래요. 의원님은 아직도 본인이 군사 전문 기자인 걸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다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네. 소문에 의하면 어린 시절부터 무기랑 국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밀리터리 덕후, 오. 밀떡이라 그러죠. 네. 쌀떡 아니고 밀떡. 밀떡. 네. 이신데 취미로 끝난 게 아니라 취미가 이어지면서 군사 전문 기자를 또 30년간 하셨어요. 아니 한 번쯤은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내 길이다. 정확하게 정한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하셨듯이 취미로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취미가 직업이 되면 뭐라고 그러죠? 성덕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진짜, 굉장히 이제 복이 많은 사람이죠, 사실. 네, 근데 대학 때도 이제 경작을 전공했는데 솔직히 좀 적성이 안 맞았습니다. 겨우 졸업했고요. 네, 근데 마침 언론사에서 기자를 모집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군사 전문 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한번 파보면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약간 막연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 그런 희망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밀떡에서 성덕으로. 네. 근데 이렇게 성덕이 돼서 기자 활동을 하셔도 이 뭐 이라크며 동티모르며 이런 이제 현장들을 직접 취재하실 때 약간 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왜 여기 있지? 네. 이런 그 현타가 오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우 중에 하나 1999년에 네. 동티모르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나라 기자 중에 유의하게 혼자는 아니고 어떤 언론사 기자분하고 둘이서 이제 거기 선발대하고 같이 갔는데요. 이제 급히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 숙소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3인용 텐트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자고 이 밥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투식량만 열흘 가까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도 가장 기억나는 게 비빔밥. 전투식량의 비빔밥이 너무나 맛있어서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참고로 군인들, 장군님들 중에도 전투식량만 일주일 넘게 먹어보신 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약간 그런 때는 약간 목에다 힘을 주고 이제 장군님들 앞에서 좀 큰 소리 치는데 가장 길게 전투 식량을 드셨다. 네. 그리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속구덩이 파고 야자수입으로 대충 가려놓은 데서 이제 볼일도 보고 뭐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래도 남다른 추억, 기자 생활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오늘 가져오신 책은 정말 특색이 딱 드러나는 그런 책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의원님이 직접 골라오신 책, 어떤 책일까요? 네, 이 책인데요. 이 제목도 굉장히 딱딱하고 좀 어렵죠. 여기 뭐 실리콘밸리와 펜타곤의 비밀 전략실 유니섹스. 실리콘밸리는 다 아시잖아요. 네네. 펜타곤도 아시죠. 네. 네. 근데 이게 두 개가 잘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과 미군의 어떤 국방 혁신을 접목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주 순조롭게 한 건 아니고 그렇겠죠. 미국도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미국도 이 펜타곤 직원이 뭐 300만 명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거대한 기득권 집단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저항을 어떻게 딛고 성공했는지를 다룬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본 책 중에 가장 흥미진진하게 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책을 만들 때 상반된 것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좋은 제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봤을 때도 이 실리콘밸리와 펜타곤이 같이 있는 게 좀 모순되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이 책은 미군 국방부가 이 실리콘밸리식 빠른 혁신 방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직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이제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조직 변화를 고민하는 리더라든지 새로운 혁신 방식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도 두루 도움이 될 법한 책입니다. 의원님이 이 책을 골라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인구 절벽 때문에 병력이 엄청 줄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네. 우리 지금 한국군이 원래 목표가 50만인데 2040년 되면 30만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이 전력 부족 손실은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메우기 위해서는 AI라든지 드론 로봇 이런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 환경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5년째 벌써 지금. 와. 그 6.25 전쟁보다도 더 길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이란 전쟁도 끝나는 줄 알았더니 네.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대만 해협도 중국이 내년까지 뭐 무력 통일 해로 정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도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꼭 가야 될 길 중에 하나를 이 책이 제시하는 걸로 보여져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힘이 센 군대, 바로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조직이 최첨단 AI나 드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자 미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비밀 침투조 같은 조직을 하나 만든 건데요. 공식 명칭은 국방혁신단이지만 오늘 함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책에서는 유닛 X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유닛 X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낡은 군대에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하는 건데요. 의원님,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어떤 위기감 때문에 실리콘밸리 벤처기업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기술들을 배우려 했던 걸까요?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이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천조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쵸, 많이 들어봤죠. 예, 국방비를 무려 1,000조를 쓰는 나라다 해서 천조국인데 이렇게 많은 엄청난 돈,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부각되는 게 미중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해군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함정 숫자가 미국보다 훨씬 많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자랑하는 게 중국이 숫자는 많아도 우리가 질적으로는 앞서. 이게 미국의 그 자신감 이런 거에 자부심이었는데 미국도 없는 신무기를 중국이 막 개발하는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마5 넘는 이런 미사일 중에 등풍 17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를 중국이 퍼레이드에 등장시키고 실전 배치까지 하는데 미국한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은 거죠. 우리가 돈도 많이 쓰고 일반적인 기술도 중국보다 앞서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나.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성의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수. 어떤 분야든 혁신, 변화를 추구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도전! 도전. 뭘 푸시하려면 돈. 리더. 때마침 그때 미국 국방장관의 애시턴 카터라고 물리학자 출신의 대단한 이 과학기술에 밝은 국방장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실리콘밸리를 가보자. 네네. 그래서 폭탄을 총대를 메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꼬가 튄 겁니다. 그렇게 이 유닛 X가 실리콘밸리를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첫 번째 기업이 바로 카펠라 스페이스라는 위성 스타트업이잖아요. 이 국방부 고위급까지 나서서 이 회사 지원을 해주자라고 했는데 그 뒤에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뒷상황은 저희가 우리 혜진 에디터님과 함께 연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책을 만드시는 분인데 여기서 별걸 다 합니다. 아니, 연기까지 하신다고. 네. 멀티플레이어. 직업을 바꿨습니다. 지금 카펠라 스페이스 대표님이십니다. 박 대표님, 이 위성 이거 대박인데요? 우리 미군이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도장 찍으시죠. 정말요? 그럼 저희 앞으로 미국만 믿고 공장 늘리고 장비 사고 위성 생산 들어갑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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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누가 이런 이름도 못 들어본 뭐 스타트업이랑 계약을 했어? 뭐 이거 우린 이미 다른 큰 회사랑 얘기 중이었다고. 아니, 방금 전까지는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저기 여기 원래 시스템이 이래요. 저기 뒤로 가서 절차 밟고 한 5년 뒤에 다시 오든가. 아니 의원님, 이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해놓고서 이렇게 뒤집으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이 회사만 특별히 겪는 일이 아니라 원래 이 분야의 시스템 자체가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나라도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 영상 이송이라고 SAR라고 표현하는데 SAR. 이거는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데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성을 특징으로 하는
회사가 이제 카펠라라는 이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중에 유명한 데가 이제 로키드 마틴, 보잉 들어보셨죠? 네. 알죠. 보잉이 이제 저 군인의 딸입니다. 성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큰 거대 기업들이 원래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네. 쟤들은 검증이 전혀 안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춧가루를 막 뿌리는 거죠. 카펠라 스페이스 얘기를 한번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의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죠. 일명 메이븐 프로젝트인데요. 당시 펜타곤과 구글 사이에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미군이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글의 AI 기술을 도입했었는데요. 이 드론이 찍어온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뭐 사람이냐 차량 같은 목표물을 빠르게 찾아내니까 미군은 이제 굉장히 반겼던 거죠. 그런데 인류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기술이 전쟁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개발자들이 반대 서명에 나서고 또 핵심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구글은 미 국방부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노든 사건이라고 NSA라는 데가 구글 등 실리콘밸리에 있는 업체들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한 통신 감청이나 뭐 이메일 감청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런 작전을 하는데 활용을 한 게 폭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스타트업 기술업체 관계자들이 분기탱천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잘 아시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이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대에 도입할 때 정말 이 문화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AI가 국방 분야 활용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AI라는 게 꼭 사람을 많이 죽이는 데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도 활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폭의 확률을 줄여주는 데도 AI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과학기술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고민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무조건 이거는 이쪽으로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미군과 지금 구글이 이게 한번 부딪혔어요. 그렇다고 이제 미군 입장에서 국방 AI 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찾아낸 대안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결국 그 구글도 철수했다가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안드릴 뭐 이러한 이제 국방 AI 스타트업들을 미국에서 발굴해서 키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AI를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이제 비중을 점점 높여온 거죠. 팔란티어, 안드릴 등이 발전시킨 게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적의 수많은 목표물들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식별을 해서 타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설에 대한 오폭 확률을 줄이는 것도 원래 목표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AI 시스템이 윤리에 꼭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책 보면서 네. 책의 전반을 관통하는 이 유닛X의 핵심 성공 비결이 속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군은 여전히 이제 무기 도입 절차가 복잡하고 또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유닛X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좀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이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책 결정자, 군수 내부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유닛X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는데 결국 에시턴 카터 장관한테 직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유행하는 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제거가 됐고 실현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이죠. 일정 부분의 예산은 이 유닛X 팀장이 마음대로 결심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했고 또 하나 미국에서 최초로 시도됐던 권한 중에 하나는 이제 면책 조항인데요.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우리가 이제 공무원 사이에서 가장 몸을 사리게 되는 이유가 뭐 어떤 걸 추진했을 때 감사원 감사 받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우려해서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법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지금까지 AI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획득하기 위한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안 돼 있어요. 기존에 이제 탱크나 뭐 전투기 이런 거 중후장대형 무기를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거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보통 7년, 길면 10년씩 걸리고 그래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아시지만 뭐 몇 개월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스템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좀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 법적 제도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쟁은 미사일 같은 대형 전통 무기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고정관념을 뒤흔든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민간의 드론과 위성 그리고 AI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좀 바꿔 놓았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또 책에 담겨 있잖아요, 에디터님.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임박하자 미 국방부는 카펠라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카펠라의 위성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며 러시아의 허위 정보에 맞선 미국의 대응 전략에서 핵심적인 도구로 떠올랐다. 근데 이 위성 국가 소유가 아니라 민간 회사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안보 정보 자산을 회사가 지고 있으면 혹시 그 회사가 뭐 공개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국가가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거 아닌가요? 푸틴이 처음에 거짓말했어요. 우리 신공개가 없다. 근데 이러한 민간 업체, 카펠라라든지 아이사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 민간 업체들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제 푸틴의 거짓말이 드러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우주의 중요성, 우주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최초의 전쟁, 그다음에 특히 민간 업체의 역량이 활용된 전쟁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역할한 게 이 스타링크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유도할 때 이 스타링크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스타링크가 우리 편집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단면을, 그 고민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망가졌던 우크라이나의 지휘통신망이 살아나는데 어느 순간에 우크라이나가 좀 세게 나가니까 일론 머스크가 당신들 더 이상 지원 못해 이런 상황이 돼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또 스타링크가 이 사용료로 대폭 올려가지고 이 미 펜타곤조차 상당히 이제 골머리를 앓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게 정부 또는 군과 업체 간에 계약이 이루어질 텐데 그럴 때에 이 족쇄 조항을 이 그러니까 통제 조항을 잘 채워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유닛 X의 성공 비결을 7가지로 정리해 뒀습니다. 기리 씨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첫째, 실전 병력이 직면한 핵심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 진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강력한 상부의 지원이다. 넷째,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다. 다섯째, 적절한 연료, 즉 적정한 규모의 유연한 예산이다. 여섯째, 기득권과 싸우되 동시에 이들을 전략적으로 포섭하는 것이다. 일곱째,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를 지닌 팀이다. 7가지 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특별히 6번째, 이 기득권과 싸우되 동시에 이들을 전략적으로 포섭하는 것이다. 야,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리벌빙 도어라고 그러는데 예비역 고위 장군들이 방산업체 임원으로 많이 취직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업체 가면 또 업체 이익을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서로 그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K방산이 커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러한 전례를 교훈 삼아서 우리도 말씀하신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겠지만 역시 제도적인 보완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이 K방산 수출을 제대로 리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예를 들면 청와대 방산비서관 같은 이러한 직책을 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외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K방산 수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네. 함께 나눴던 이 책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구절을 직접 낭독해 주실까요? 네. 이 책의 이 맨 끝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네.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다. 기술 혁신은 우리가 평화를 달성하고 지키기 위한 비대칭적 수단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유니덱스가 그동안 키워온 전장의 혁신 기술들을 국방부가 과연 대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냐는 것이다. 혁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끝이 없이 보이는 개혁의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들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유니덱스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리가 깨지는 소리야말로 진보의 출발이라는 것이다. 정말 모든 게 스무스하게 조용히 되면 좋지만 큰 변화, 흔히 얘기하는 돌파구 같은 게 만들어지려면 뭐 조금 듣기 불편할 수 있겠으나 뭐 유리 깨지는 소리 같은 게 그렇죠. 나는 게 불가피한 면도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진정한 혁신은 화려한 신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알아보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원님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쉽게 이해가 잘 됐거든요. 재밌게. 그렇습니까? 네. 저 너무 썰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재밌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그 높은 회색 빌딩 속에 달리듯 지나가버린 날들은 이제는 떠나고 싶은 나의 하루하루. 여기는 여러 촬영지로 활용되면서 화제에 올랐던 골목입니다. 서울 도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죠. 여전히 철로에는 기차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용산 백빈 건널목입니다. 이 건널목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이 있어요. 바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서로 재회하는 장면을 이 건널목을 배경으로 해서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여기에 직접 와보니까 그때 그 드라마 장면이 또 생각이 나네요. 잠시 멈춰서야만 건널 수 있는 이곳은 기다림과 재회,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을 담아내기에는 더없이 잘 어울리는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땡땡 소리가 울려서 이 거리를 땡땡거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땡땡거리에서도 조용히 앉아서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방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가볼 책방이 이 건물 안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얼핏 겉으로 봤을 때는 책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입간판이 일각서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밑에 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책방이 이 건물의 4층에 자리하고 있어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좀 운동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토어 히어 이렇게 써져 있네요. 3층에서 4층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면 여기가 4층이거든요. 군데군데 포스터들도 보이고 일각서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각이란 뜻이 15분을 나타내는 시간 단위이기도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뜻을 좀 사용했을까요? 일각서점. 여기 써져 있네. 일각. 일각이란 시간 동안 좋은 책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방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다양한 책들을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와, 내부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책들도 정말 많고요. 곳곳에 책들이 다 이렇게 꽂혀 있고. 책방지기님이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책방지기 이보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방지기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책방을 운영을 좀 하고 싶으셨나요? 어떤 방향으로? 저는 일단은 책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서 일단은 시작했고, 또 책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좋았던 책을, 읽고 좋았던 책들을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나누고 싶다, 읽고 싶다, 함께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집을 아예 옮겨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였고, 그래서 정말 엉뚱하게도 서점에 욕조 같은 걸 놓고 싶었어요. 욕조요? 네, 지금은 아직 실현을 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반신욕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 이렇게 퐁당퐁당 넣어놓고, 저는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약간의 간이 방음 부스처럼 부스를 차려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 싶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실행해 나갈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무언가 이렇게 채워지겠네요. 또 앞으로 맞습니다. 이 공간이. 저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기 책의 여러 효능이라고 만화처럼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건 뭐예요? 저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 작가님의 어떤 포스터인데 말 그대로 읽는 행위 말고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정말 위트 있고 웃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효능이 우리가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감성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내용인데 바로 옆에 천가방의 각을 잡아준다. 이런 위트 있는 그림도 그려져 있고 수면 유도. 공간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소개하고 싶은 효능이 있으세요? 특히나 책갈피와 낙엽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잊고 있었던 순간에 갑자기 만나는 낙엽들이 굉장히 추억 여행을 떠나게 해주고 어떤 서사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무드를 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효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제 책들이 많이 있는 메인 구역으로 좀 이동을 해봤는데요. 여기가 그러면 메인 코너라고 보면 될까요? 원래 있었던 큐레이션들이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를 모아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죽음인 것 같아서 죽음까지 큐레이션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6월 달에 서울국제도서전이라는 행사에 다녀와서 타이완 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해서 타이완, 대만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만 작가님들 책을 소개하고 큐레이션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왔어서 각각의 주제별에 또 대만 작가님들 도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예 대만 작가님들 도서를 모은 존도 따로 마련을 해뒀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이제 관심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좀 한 권을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는 동물 유토피아를 찾아서 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동물 보호 현실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대만 작가님 룽이안즈라는 저자의 동물 유토피아를 찾아서 라는 책을 만나서 정말 소위 말해서 열악한 현실과 현황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저자는 발로 뛰어서 어떤 뭐 사육곰이나 판다나 그런 그 보호 현실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준 그런 저자의 책입니다. 네네. 모피부터 시작해서 동물권에 관련된 책이네요, 이게. 맞습니다. 보호소에 이제 갇혀있는 동물들. 동물 유토피아를 찾아서 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반대편 이제 책장으로 좀 이렇게 넘어와 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책들이 좀 주로 큐레이션이 돼 있나요? 여기는 주로 에세이가 큐레이션 되어 있는 책장이고 또 옆에는 읽기, 그 다음에 쓰기, 듣기, 보기, 말하기 이렇게 5가지 감각 영역에 대해서 큐레이션 되어 있는 책장입니다. 5가지 감각 영역.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큐레이션을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책을 매개로 하고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읽기나 쓰기에 주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세이들 중에서 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에세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직 쓰기 위하여라는 천시혜 작가님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글귀도 적어 놓으셨고요. 이 책도 천시혜 작가님이 이제 대만 작가님이어서 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큐레이션 했던 도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 애정하는 그 마음이 되게 느껴져요. 이 모든 페이지를 다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빼곡하게 맞습니다. 유사하게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펼쳐주신 페이지에는 메모도 많지만 네. 제가 너무 펼쳐서 봤는지 책이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책 수선을 다시 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것만 봐도 진짜 책을 얼마나 이거를 봤을지 진짜 가늠이 되는데요. 오직 쓰기 위하여라는 제목처럼 천시 작가는 쓰기 위해서 얼마나 본인이 힘겹게 하고 있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글을 쓰고 하루에 몇만 자를 쓰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루틴이 어떻게 자기의 쓰기 삶에 도움을 주는지까지 상세하게 써져 있는 에세이 중에 한 권입니다. 뭔가 이제 책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좀 책을 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상 좀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작이든 시작은 늘 어렵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것, 쓰겠다는 의욕이 없는 것이다. 정말 굉장히 티스러운. 그래서 심지어 작가님이 이 안에서는 일단은 쓸 내용이 없다면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안 쓰다가 계속 안 써진다면 결국에는 너는 쓸 사람이 아니었던 거다. 약간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찾으면 된다. 근데 써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써야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일단 써라. 라는 게 굉장히 큰 기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는 책이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책을 직접 쓰실 건가요? 지금은 아직 어떤 책도 나와 있지 않은 작가가 아닌데 저희 서점에서 순간수집가라는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쓰기 모임인데 그 쓰는 활동 50일이 다 끝나면 책자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순간수집가 책자가 나왔습니다. 와, 멋있다. 순간수집가, 보현의 순간들. 와, 이거 직접 다 찍으신 거예요? 네, 뭐 전문적으로 잘 찍진 않지만 좋았던, 주로 꽃을 많이 찍고요. 너무 멋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찍었지? 곳곳에 이렇게 밑에 이 사진들과 함께 밑에 글귀들이 이렇게 있어요. 약간 일기처럼 써놓은 것들. 그래서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4문장 이상으로 그래서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책으로 완성됐을 때 되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사실은 굉장히 뜻깊었고 또 제 책자뿐만 아니라 각각 누구누구의 순간들이라고 해서 개별 모임원들의 책자가 하나씩 다 나온 상황이어서요. 모임원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야. 이곳 일각서점이 어떤 책방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일각이라는 시간, 일각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책을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본인의 인생책이나 아니면 반려할 수 있는 반려책이나 그런 책들을 만나고 가셨으면 하는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편안하게 좀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책방지기님과 함께 일각서점이라는 책방을 둘러봤는데요. 책을 통해서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각들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책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와서 다양한 감각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용산에 놀러 오신다면 여기 일각서점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와, 수빈 책방 가이드님, 일각서점을 즐기고 소개해주셔서 감사해요. 서점에 머무르는 일각 15분 동안 인생책, 반려책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책방지기님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성 철길로 유명한 용산 철길과 땡땡거리를 지키는 책방의 매력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동네 책방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엔 기리 씨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타임머신을 타고 슝 날아갈 시절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1992년 8월입니다. 1992년이면 꽤 오래전이잖아요.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거의 우리 장예원 씨가 태어나던 그때쯤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우주로 발사된 때거든요. 우리별 1호 이름 익숙하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게 바로 92년도였습니다. 1992년 8월 11일 프랑스령인 기아나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거든요. 우리별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22번째 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 하면 너무 익숙하지만 이 우리별 1호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출발점이 됐던 만큼 우리 과학기술이 한 단계 도약했었던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위성기술이 발전하기까지 차곡차곡 쌓여져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별 1호는 연구와 기술 개발을 위한 초소형 과학 위성이었는데 그걸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우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네, 일단 이름이 너무 정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별이라고 하니까 진짜 뭔가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의 첫 인공위성이다 이런 이미지가 확 잘 전달되는 것 같고요. 만약 지금 만든다면 이름을 뭘로 지으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저 이름도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기리기리 1호. 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두 분은? 그러니까 저는 책 마당 1호 이렇게. 오, 저는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 박 씨가 이렇게까지 방송에 적합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 발전했어요. 웃길 줄 알잖아요. 네, 그리고 방송에 욕심이 있다라는 거 참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30년이 넘은 지금도 우리 별이라고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새록새록하고 설레기도 한데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설렘으로 가득했던 여름, 그 시절 사람들은 또 어떤 책을 읽고 있었을까요? 1992년 8월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베스트셀러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1992년 8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 10위는 톡톡 튀는 여자 이수경의 어쨌든 튀는 여자입니다. 아나운서 선배님이시거든요. 이수경 아나운서가 우리나라 최초로 프리를 선언한 아나운서였습니다. 이야,
그 시절 여자 아나운서들에게 종용되던 참하고 차분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린 그야말로 당찬 신세대였던 이숙영 아나운서의 어쨌든 튀는 여자는요, 당시로서는 다소 파격적이었던 당당한 인생관, 방송 비화, 그리고 남녀의 소통과 연애 등 솔직하게 거침없는 생각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말만 들어도 거침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네, 바로 튀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남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연애에 있어서도 기다리지 말고 쟁취하라고 조언해 당시 젊은 여성들에게 큰 해방감을 줬습니다. 이수경 아나운서는 또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즐겨 입는 걸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학점은 또 상당히 높았다고 하고요. 영어 실력도 뛰어나고 대단히 노력파였던 것 같아요. 저 회사 다닐 때 라디오 하느라고 늘 마주쳤었거든요. 그때도 힐에 정말 늘 매일매일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시는 모습이 와, 자기 관리를 진짜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수경 아나운서가 오랜 시간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외쳤던 신념이 인생을 숙제가 아닌 축제처럼 살자였는데요. 매일 클로징 멘트였던 하소제,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옛날 알았는데 하소제. 하루하루. 네. 소리 질러. 하루하루 소리 질러. 정말 방송인이에요.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쟤는 뭐예요? 재밌잖아. 거의 맞았습니다. 네. 하루하루 소중하고 재미있게 책에서 보여준 당당함 역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즐겁게 살겠다는 인생관에서 비롯된 거죠. 92년의 뜨거운 여름, 독자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축제 같은 삶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이어지는 1992년 8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 2위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은 우리나라 대표 소설가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입니다. 제목이 파격적인데 네. 이 책이 되게 문제적 소설로 좀 알려지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굉장히 테토녀 같은 느낌이 들죠. 일단 이 설정 자체가 매우 파격적입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의 주인공인 여성이 당대 최고의 남자 톱스타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감금하고 거꾸로 길들이는 내용이거든요. 당시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지금 들은 내용 자체가 너무 파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여성들이 겪는 폭력과 불평등을 그대로 뒤집어서 보여주었거든요. 가부장적인 사회적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여성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낳았고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목록에 쫙 깔렸다고 합니다. 납치 스릴러가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담고 있었네요. 네, 이 제목부터 좀 심상치 않잖아요. 그 제목을 보면 이 프랑스 시인 폴 엘리아르의 커브의 전문입니다. 사회가 여성에게 금지했었던 주체적인 삶과 또 자유를 당당하게 원하겠다는 그런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낸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화제작이다 보니까는 출간되고 얼마 안 지나서 94년도엔 영화로도 제작됐는데요.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최진실, 임성민 씨가 주연을 맡았고 연극 작품으로도 제작되면서 끊임없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양귀자 작가님의 소설이 정말 대단한 게요. 이 파격적인 외침이 90년대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2, 3년 전부터 역주행 중인 소설이 뭔지 아세요? 저 알아요. 뭐죠? SNS에서 진짜 그 책 표지를 많이 봤거든요. 모순. 맞습니다. 1998년에 나온 소설 모순이 2, 3년 전부터 심상치 않더니 다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면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 양귀자 작가님이 인간 삶의 모순이라거나 또 불평등을 워낙에 예리하고 섬세하게 짚어내는 작가이기 때문에 시대를 넘어서 꾸준히 사랑받는 이제 스테디셀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명작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1992년 8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 1위는 신세용의 나는 한국인이야입니다. 제목이 명확한데요. 이 시기에 좀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책 역시 주체적인 청년의 목소리가 담겼는데요. 당시 저자가 미국 유학 시절 세계 무대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책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라, 세계의 중심에 서라, 이런 당찬 메시지들을 던지면서
당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도전 정신을 심어준 베스트셀러입니다. 90년대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좀 많아졌어서 젊은이들에게 자극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거의 청소년 필독서 수준이었는데요. 특히 유학을 꿈꾸던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저자인 신세용 씨가 당시로서는 흔치 않게 미국 명문 사립고부터 콜롬비아 대학을 거치면서 특히나 이 미국식 토론 수업이나 학습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토론 수업에서 살아남는 법처럼 세계 무대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깨달았던 그런 실전 공부법을 이 당시 독자들에게 엄청난 신선함을 주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는 그냥 많이들 하긴 했는데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력으로 좀 보여준 케이스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당시 저자의 나이가 불과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또래 청년들이 느끼는 설렘과 치열함이 그대로 묻어났거든요. 세계는 넓고 우리는 당당하다는 걸 자신의 경험으로 증명해 보인 책이라 그 시절 청춘들의 가슴을 제대로 뛰게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1992년 8월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베스트셀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느 시절의 책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기리의 그때 그 책이었습니다. Search for your bad habits out in the weather. Rolling your body, loaded up with hurt. Working your problems out into the dirt. Water the flowers for hours and hours. 다음 주에도 풍성한 책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책에 있어 행복한 시간. 책으로 미래를 읽는 시간. 국회 책마당.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